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빠 여기. 오늘 과탐의 전략적인 선택 입시 공방을 맡게 된 이제 통합과 강사 김형진입니다. 우선은 재수를 결정을 하기까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그동안은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렇죠? 결심도 많이 했을 거고, 그다음에 좌절감도 맛봤을 거고, 그렇죠? 좋은 마음가짐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재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면서 한 50분 동안에 이제 과학탐구, 지금 과학탐구 총 8개 과목에서 어떤 조합을 해야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점수를 잘 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아마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 한번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쵸 다들. 근데 이제 과탐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엄마가 이렇게 하래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엄마가 이렇게 하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요. 라고 해서 결정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제가 볼 땐 8, 90%예요. 그죠? 그래서 요 과탐에서 이제 어떻게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우선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쵸? 좋은 마음가짐으로 1년도 아니지, 1년을 준비를 합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요게 뭐냐면, 지금 양쪽이 많이 잘렸네요. 자, 뉴스 기사를 선생님이 발췌를 해가지고 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쪽에서 이제 뉴스 기사예요. 실제로 난 뉴스 기사에 뭐 앞에 잘렸어.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선을 봤더니 과탐 과목의 선택에서 희비가 갈렸다라는 뉴스 제목을 제가 지금 발췌를 해가지고 온 건데, 뭐 쭉 한 번씩 읽어보면은 대충 무슨 감이 잡힐 거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특히 올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에서 과탐을 뭘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종로학원에서 설명을 얘기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 보니까 뭐냐면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에 국어 한 문제 3점짜리 하나를 틀렸대요. 근데 다른 과목 수학 선택했을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화학 1이랑 물리 2를 선택을 했는데 모두 만점 받았대.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야? 국어 하나 틀렸는데 불합격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국어 한 문제 2점짜리 하나를 틀리고 수학 만점 받고, 과탐에서 물리 1 만점 받고, 생명과학 2를 원점수 45점을 받았대요. 자, 근데 어때요? 점수가 어때? 소수점 0.3점 차이인데 근데 얘가 오히려 합격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얘가 왜 점수가 더 낮은데 얘가 왜 합격을 했어요? 점수가 높은 얘가 더 합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물리2 만점자가 응시한 애들 중에서 11.5%에, 그러니까 이때 좀 대박이 난 거죠. 물투가 하다 보니까 원점수로는 만점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 모든 대학에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안 넣는 거 알죠? 한 번씩 다 해봤으니까 알죠? 요 표준 점수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물2를 만점을 맞았는데 표준 점수는 62점이야.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원점수가 45점이었는데 이제 요 시기에 생과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오히려 65점으로 높아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를 집어넣지 않고 이 표준 점수를 넣다 보니까 오히려 물2를 만점 맞은 것보다 생과를 하나 틀린 경우가 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의대를 오히려 합격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기사만 보더라도 뭔 소리야. 과탐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만점 맞은 사람은 떨어지고 하나 틀린 사람이 맞았네. 이걸 보니까 이거는 과탐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구나. 전술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올해 이제 2023년도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볼 2023년 수능에서 대입의 주요 특징들이 있어요. 작년과 조금 바뀐 것들. 너희들이 이제 2022년도 수능을 봤을 거니까 그때에 비해서 좀 대입에서 달라진 것들이 약간 무엇들이 있느냐.
우선 지금 보니까 수도권, 요 안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정시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정시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수도권은 반대로 수시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약학대학 학부 모집의 확대라고 쓰여져 있는데 혹시 다들 피트 시험이라고 알아요? 피트 시험 알고 있어요? 지금 피트 시험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학대학 학부에서 이제 모집이 조금 더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소식인 거죠. 희소식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실시하는 대학이 뭐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논술 역량력이 증가한다. 이제 이거는 논술 쪽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추세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뭐 수시를 볼 때라든지 논술 전형을 볼 때라든지 최저 등급이라는 거 해봤죠, 다들. 세 개 과목을 합쳐서 최저 등급 뭐 5등급, 최저 등급 뭐 6등급. 그게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었었는데 이 최저 등급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대학교들에서 이 최저 등급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아이들이 약간 하향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교 입장이라면 질 좋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보다 한 단계 낮은 학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대학교에서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겪은 거지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질 좋은 아이들 우리가 더 유치를 하려면 최저 등급을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게 좀 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2023년부터 이 최저 등급을 완화시키던가 아니면 아예 최저 등급을 폐지를 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이 대입의 주요 특징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23년에 있는 서울대 정시 모집, 우리는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에 목숨을 거는 재수생들이니까 정시 모집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만요. 전형 계획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어? 자, 그러면 이제 2023년도 수능 체제 개편 사항, 이거는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첫 시험을 본 거예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이냐, 수능은 그 전이냐, 그 뒤냐라고 구분되어지는 시대야. 너희들이 그거의 첫 세대라고 보면 돼요. 문이과 통합의 첫 수능 세대라고 보면 되고, 뭐 작년에 다들 해봤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서 2021학년도에서 2022년도로 바뀌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수능이나 2023년도 수능이나 거의 변화한 거는 없어요. 똑같아요. 뭐 국어에서 공통 과목 있고 선택 있고 수학에서 공통 선택 있고 영어 들어가고 탐구에서도 아까 여기 보면 처음에 시작은 문이과 통합이에요. 문과 이과가 없어요. 라는 개념이었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문이과 없는 거 아니에요.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있는 거지요. 말만 그렇게 문이과 통합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두 개로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실제로 대학에 입시 원서를 쓸 때 내가 이과 쪽, 자연계열 쪽을 가야 된다 하면 무조건 과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인문계열 쪽으로 가야겠다 하면 사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걔 중에 하나,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을 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비추. 그건 정말 아닌 거.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원서를 쓸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건 다들 알고 있겠죠. 혹시나 이 중에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을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수능 이번 2020 수능 때? 맞아? 아니에요? 없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바뀐 것들에 대한 얘기야. 공통 있고 선택 있고 그다음에 탐구에서 두 과목만 선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공통에서는 75%, 선택에서 25% 출제를 하고 뭐 EBS 연기율이 50%로 축소를 됐더라라는 거지요. 아유 50%밖에 안 되네요. 그럼 EBS 거 공부할 거 없는데 그건 아닌 거지. 그래도 EBS 거는 기본으로는 다 해줘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계획이에요. 선생님, 저 서울대는 정말 저 먼 얘긴데요. 라가 아니라 왜냐면 서울대 입시 전형, 입학 전형을 발표를 하고 나면 다른 학교들이 다 서울대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대 입학 전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다 따라서 하겠구나라고 이게 큰 틀이 잡힐 거야. 자 우선은 모집 단위를 보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인문대 여기 인문대, 뭐 간호대, 경영대, 뭐 생활과대 이러기에서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앉은 학생들은 다 요 계열에 속할 것 같아요. 자연과학대나 뭐 공과대나 뭐 이런 것들에 그러면 여기 보면 8개 과학이 8개예요. 물, 화, 생지, 원원원, 물화생지, 투투투에서 8개지. 8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보이지요? 서로 다른 분야의 원투 또는 투투를 만들어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원을 선택을 했으면 투과목은 물투는 안 되고 뭐 화투로 한다든지 그래서 화원, 화투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서로 다른 과목에 원투를 꼭 해라라는 거예요. 꼭이에요. 꼭 요거는. 필수야.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동안에 했었던 게 뭐 물론 화원이라든지 뭐 생원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텐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투를 꼭 집어넣어라 라고 발표를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다른 학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가 돼가지고 지금 툴을 꼭 집어넣어라 라고 제재를 하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또 변형을 시키면 어떤 학교에서는 원원 해도 되는데 만약에 너가 원 하나 투 하나를 하잖아 너가 투 선택하면 내가 가산점 줄게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산점이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무슨 5% 최고 7%까지의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 입학 전형 계획이 이렇다라면 자 올해 도입되는 거예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거야. 2024학년 서울대 지금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라는 걸로 도입을 한대요. 올해부터 대입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자 근데 자. 처음으로 들어오는 교과 평가 도입이라는 건데 야 이게 뭐냐면 지금 정시잖아 여기 정시 보이죠? 정시에 교과 과목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 정시가 아닌 수시가 수시이냐 정시가 정시이냐 라고 되는 거지. 자 교과 평가란 학교 생활부 우리 생기부에 들어있는 교과 뭐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9, 1, 2, 3 동안에 공부 얼마나 잘 해왔니? 라는 거를 정시에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동안 생각했던 정시는 수능 100% 수능만 보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어. 이것들 정시만 올인을 하겠다고 해서 내신 아예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너희 3년 동안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잘 봐야겠어. 특히나 이 교과평가가 도입이 된 가장 큰 이유가 학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소문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줌으로 수업하고 학교 잘 나가지도 않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과 과목을 잘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 교과 평가가 도입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가지로 그 교과 이수 현황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지금 고2, 고3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에서 과탐 2개만 선택을 했지만 고2 때 3개 선택하고 고3 때 3개 선택을 하지요. 그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업 성적 그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등등등 자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느냐라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정시 모집에도 2가지가 있어요. 지역 균등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인데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정시에서 일반 전형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아이들을 취합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2단계에서 2번째로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을 볼 때 1단계의 성적, 요 수능 성적을 80을 놓고 나머지 교과 평가 학생부를 20%를 봐서 바로 20%면 되게 어마무시한 양인 거죠. 10%도 많은 양인데 그래서 20% 교과 평가를 가지고 이 아이를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발표가 났어. 근데 이 교과 평가 도입을 서울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이제 점점 갈수록 이런 체제를 계속해서 이제 다른 학교들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제 학생부 잘 들여다보세요. 3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뭐 선택했나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고대 한번 봅시다. 2023학년도 고대 입학 전형. 이 고대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자연계니까 자연계는 그냥 당연히 국, 영, 수, 과탐에서 이제 2개 선택을 해야 돼요. 과탐 2개라고 고정했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간호대랑 자유전공학부라고 있는데 요 2개 학부가 좀 독특한 게 간호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집위원회 반반을 나눴어. 그래서 50%는 과탐 2개만 선택을 하라. 과탐 2개만 선택하면 그 점수만 볼게. 나머지 50%는 사탐, 과탐에서 그러니까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를 선택한 점수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고대에서. 그럼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 아까 분명히 과탐 하나, 사탐 하나 그거 절대 하지 말라면서요. 비추라면서요. 근데 얘네 지금 그렇네요. 그쵸? 독특하지요? 이렇게 하는 학교 얘네밖에 없는 거. 고대 하나만 보고, 그죠? 고대 하나만 보고, 와, 나 이거 좋아요, 좋아요. 고대 하나만 보고, 과탐 하나, 사탐 하나는 그거는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살짝 요 파트가 고대 입학 전형에서 여기가 되게 독특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가 볼 땐 과탐 하나, 사탐 하나는 너무 무모한 도전이다라는 거. 그건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네요. 과탐 영역에서 2개 과목 선택을 할 때 동일 과목 1, 2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대랑 똑같죠? 화원, 화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지요. 화원했으면 2는 뭐 물투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요 2020 작년 대비를 했을 때 그럼 너희들 이제 2022학년도 대비 고대에서 좀 변경사항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고대 입학 전형에서 어떤 부분이 살짝 차이가 나느냐. 뭐 모집 인원은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바로 요 얘기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작년에는 5 이내였었는데 올해는 등급합을 6 이내로 완화했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연계에서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작년에 6이었는데 올해는 7로 최저 등급을 완화시켰다라는 거. 너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 좀 문이 더 열린 기분이 들지요. 그쵸? 이 1등급의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선생님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런 뭐 학생부 교과 수시를 넣을 때 작년보다는 수시를 넣을 만한 곳이 더 많구나라고 너희들이 실제로 올해는 체감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연세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2023학년도 연세대 입학 전형 계획. 자, 여기서 선생님도 정시만 지금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선생님 줄친 거 보이지요? 지금 계열을 크게 나눴는데 지금 여기 줄친 자율융합 계열이라는 게 올해 연세대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과, 뭐 학부, 뭐 그런 개념이야. 학부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이게 올해 처음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자율융합 계열이란 이런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다른 학교에 다 없어요. 연대에서 올해 처음 도입을 해주는 건데 이 자율융합 계열이라는 게 뭐냐면 쌤이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진정한 문이과 통합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야.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문과생들, 이과생들, 그러니까 자연계열, 인문계열 아이들을 구분이 없이 다 합쳐서 취합을 해서 다 통째로 뽑는 거야. 통째로 뽑아서 1학년, 대학교 1학년 1년 내내 그 아이의 기초 소양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기초 소양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위한 기초 지식 같은 거를 다져놓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과목들을 이제 다져놓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1학년 말에 그때 전공을 선택을 해라 라는 계열인데 그러면은 이 자율융합 계열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이 뭐가 있느냐. 경영학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의 무슨 생명과학부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도 관련이 있고 인문학 아이들도 있고 생명과학 쪽 아이들도 있고 무슨 생명 바이오 쪽도 있고 말 그대로 문과 이과가 합쳐져 있지. 그래서 요 자율융합 계열 쪽을 잘 파고들다 보면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최저 등급을 완화한 것만큼 연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 자유융합 계열이 뭔지 여기 한번 파고들어서 이쪽으로 한번 뚫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계열 같은 건 1학년 때는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제 과를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요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시스템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게 1년 이제 연대에서 해보고 성공을 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는 쪽으로 될 것 같기는 해. 자, 그럼 어쨌든 여기 보면 물리치료, 뭐 간호학과 다 과탐, 사탐 중에서 택 2야. 아까 전 얘기했었던 하지 말라고 하는 그치? 과탐, 사탐 중에서 택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도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사탐 하나, 과탐 하나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난 죽어도 정말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제일 정말 힘든 케이스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뚫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 계열들. 에서는 역시 과탐택 2개지요. 의예과도 마찬가지고. 자, 과탐 같은 경우는 의예과인 경우에 지금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의대지. 의대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목 1, 2 선택 동일한 과목. 여기서 말하는 여기 뒤에 잘렸어요. 동일한 과목 1, 2 선택 불가하다. 아까 얘기했던 화원, 화투 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연대에서는 요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우리는 원원 해도 돼. 과탐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원원 해도 돼라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꼭 원투를 해야 됩니다. 과탐 원투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고정을 해놓은 대학교들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카톨릭대, 강원대, 근데 얘네들은 다 지금 수시인 아이들이지.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정시.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 보여요? 보여? 경상대는 수시건 정시건 약학과를 지원을 할 거면 지구과학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야. 지구과학 안 돼 하고 고정해버렸어. 너무 웃기지? 왜 그럴까? 지구과학이 너무 쉬우니까. 지구과학이 너무 쉬우니까 우리 약학대 들어올 거면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생겨. 그다음에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원투 불가. 동일 과목 원투 불가 이제 뭔지 이해되죠? 화원, 화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쭉 보면은 학교들마다 다 입시 전형이 제각기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과, 내가 갖고 싶은 학교를 몇 개 정도 취합을 해놔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다음에 그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이 학교에서는 원원을 봐도 되는지 아니면 꼭 원투를 봐야 되는지 라는 거를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가산점에 대한 얘기. 가산점에 대한 얘기는 뭐였었죠? 원원 해도 되는데 너희들이 투를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산점 줄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 가산점을 준다던가 아니면 꼭 투를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다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이런 경우에서는 꼭 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를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약학대 이런 데에서도. 근데 이대 지금 말했던 뭐 의대, 치대, 뭐 한의대 뭐 그런데 아니더라도 투를 선택을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학교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여기 7% 아까 전에 얘기했죠. 7%라는 거는 7% 가산점이라는 소리는 어마무시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다음에 여기 경상대 정시에서도 원이면은 5%인데 여기 10%네. 과탐에 원, 투를 조합을 하면 10%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정시에서, 정시 자연계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치대, 약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의대, 치대, 약대. 여기서도 투를 선택을 하면 5% 가산점을 준대요. 근데 제한하지는 않아. 꼭 원, 투를 해라라는 거는 아닌데 투를 선택하면 5% 줄게인 거고 동국대 경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 집어넣으면 표준 점수의 5% 가산점. 부경대라는 데는 과탐 원은 3%, 투는 5%. 여기는 원만 선택해도 3%를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서강대 보이죠? 정시에서 자연계열은 무조건 동일 과목 원투 불가, 화원 화투 불가.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3% 가산점, 성대 정시에서 원투 불가. 그다음에 여기 성신여대
뭐 관아학과 이런 데에서는 투 선택을 했을 때 근데 되게 주민이 보여요. 물투, 화투, 생투까지만 해. 지투 어디 갔어? 지투 어디 갔어? 지구과학 투 그거 쉬워. 그거는 가산점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가산점 5% 준다라는 거죠. 숙명여대 보이지요? 와 얘는요 응용 물리 전공인 경우에는 물리 1, 2에 5%의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학과마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물리를 꼭 해야 되는 과야. 지금 여기는 뭐 응용물리학과, 뭐 전자공학과,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이런 데는 이제 물리를 꼭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에라 모르겠어. 대학 먼저 들어가는 게 지금 난 목표야. 하다 보니까 저 아까 얘기했었던 점수 따기 쉬운, 전략적으로 따기 쉬운 뭐 지구과학이랑 생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점수로 컴공강을 들어간 거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를 들어간 거지. 입학은 했어. 들어갔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당연히 물론 울투를 알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초 소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지.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물리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물리학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몰래 친구들 몰래 과외하는 경우도 봤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물리 전공을 하는 물리과에서는 물리학 1, 2를 하면 가산점 줄게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한양대에서는 이제 과투 하면 3%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학교가 되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투를 선택을 했을 때 가산점을 줄게 라고 말하는 학교가 엄청 많이 있고요. 지금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이죠? 물리교육학과는 1, 2 해라. 이건 당연한 것 같아. 그다음에 화학 교육학과 가려면 화학 1, 2 해라. 이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보이죠? 10% 가산점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 가산점 주는 데에다가 등급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감점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탐 1은 3등급에서 9등급까지, 과탐 2는 뭐 4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런 감점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해놓는 학교들이 있어요. 머리 아파, 그쵸? 학교들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고 이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게 있고 또 이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게 있고 표준 점수, 무슨 원점수, 머리 아파,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제 과탐을 선택을 할 때 나는 도대체 물리를 조금 해보려고 했더니 잘하다가 역학 들어가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손을 놔버렸어. 이제 화학을 해볼래요. 너도 나도 화학을 하는 것 같아서 화학을 했더니 괜찮아요. 처음에 괜찮다 했었는데 이제 양적 반응 관계 나오고, 그지? 중화 반응 나오고, 막 몰 나오고, 몰롱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수학인지 화학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손을 놔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 아이들이 쉽다고 하는 지구 나도 한번 손을 대볼까 했어. 괜찮아, 잘 풀려. 천체에 들어가니까 머리가 뱅뱅뱅뱅 돌지요. 그 다음에 또 지구과학의 특징이 문제를 풀 때는 잘 풀려. 와, 나 지구과학 겁나 잘해. 막 이러면서 다 맞은 것 같아 이번에 하고서 채점을 했더니 다 틀리져 버리는 거지. 지구과학이 좀 이런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에는 나 암기 잘해. 암기 왕이야. 외우기만 하면은 된대. 막 하다 보니까 유전 파트에 들어갔더니 이게 생물인지 수학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선택할 게 없어요. 전 뭘 선택해나 하나요? 하고 내 손을 꼭 부여잡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선은 물리를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 있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태어날 때부터 뇌에서 물리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보통 이런 아이들은 물리변태라고 불러요. 물리변태. 이런 아이들은 정말 세상에서 물리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아이들이야.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물리가 너무 쉽고 외워야 되는 공식도 정말 손에 꼽아 몇 개 없어. 역학에서도 공식 한 세네 가지밖에 없어. 그것만 외우면, 세 개만 외우면 그거로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제 물리를 선택을 하고 그런 쪽의 과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주어진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물리에 관련된 실험들. 그다음에 물리는 특히 그 사고 실험이 많죠. 사고력을 요하는 이론으로만 가능한 실험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당연히 개념 이해하는 거 100% 이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까 좀 얘기했던 공식 이해하고 그 공식을 얼마만큼 잘 응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얼마만큼 잘 풀어내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물리에서는. 공식과 그거를 이제 외우는 건 잘해. 공식 외우는 거는 잘하는데 아이들한테 실제로 물을 풀어보다 보면 공식은 다 외웠는데 이 공식을 여기에 넣는 건지 이 공식을 여기에 넣는 건지 이 공식을 여기에 넣는 건지 이거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물리 잘한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수학적 능력이 기본 바탕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응용력이 좋은가라는 거지. 물리에서의 그 응용 문제는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응용력이 좋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유리한 과목인 거고. 자, 다른 탐구 영역에 비해서 단순 암기할 부분이 적다라고 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나는 암기 왕이에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거의 생물이나 지구과학을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물리가 가장 큰 장점이 이걸 것 같아. 다른 이런 생물이나 지구과학에 비해서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양이 극히 적다라는 거. 그게 제일 장점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형 문제가 많아서 전체적인 개념을 확실히 다져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역학이면 역학, 뭐 상대성 이루면 상대성 이루 이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보면 물리에서 그 전체 내용에 역학이 약 40% 이상 문제가 출제가 되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거의 역학이 주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학 파트를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역학 파트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물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나는 역학 때려주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역학 파트는 손을 못 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물리로 과감하게 포기를 하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다음에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쓰여 있어? 논술 준비를 위해서는 꼭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논술, 그러니까 자연 계열에서도 보통 논술 전형에 들어가면 이 과학 논술을 할 때 물리에서 화학에서 뭐 한 문제씩 이렇게 태그를 해가지고서는 하는데 그때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리나 화학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물리나 화학에서도 물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논술 전형을 할 때에는 이 물리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역학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 물리를 선택을 하는 데서는 내가 역학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인데요. 화학은 당연히 지금 물리랑 비슷한 게 암기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개념을 응용을 하는 게 물리보다는 이제 전에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응용하는 문제는 물리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의 추세가 요즘의 트렌드가 이 화학에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정말 괴랄 같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랄 같은 문제, 괴랄 같은 문제가 이제 화학에서 막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요즘에 이제 화학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손을 놓는 편이기는 해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출제를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이랑 얼마만큼 이제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화학 반응, 그다음에 주어진 자료에 해석, 뭐 몇 기압이니 막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그거를 심도 깊게 얘를 해석을 할 수 있느냐야. 이미 문제를 주어졌는데 문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해석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 문제부터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한번 흐름을 파악해서 개념을 정리해. 이게 뭐냐면 지금 화학 같은 경우에 총 4개 단원이 있죠.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4단원까지 이게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딱딱딱 끊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어요. 흐름이 이렇게 지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몰 얘기 나오고 나와서 주기성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 이온의 뭐 원자 반지름의 크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뒤에 가면서 산염계 나오면서 중화반응 해가지고서는 또 앞에서 배웠었던 몰에 관련된 거랑 같이 접합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과목이 또 화학이라는 거지. 계산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양적 관계, 몰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중화 반응 여기에서 정말 킬러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요. 그다음에
여기 화학 같은 경우에 내가 의대를 가야겠다, 아니면 학원과를 가야겠다, 뭐 약대를 가야겠다라는 사람이면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과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좀 고민이 돼요. 앞에는 잘 풀리는데 뒤에가 안 풀리거든요. 뒤에 그 한두 문제가 잘 안 풀리거든요. 저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이 20문제 중에서 1번부터 17번까지는 100% 내가 다 맞을 자신이 있다라는 경우에만 손을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1번부터 17번까지라는 거는 뭘까? 평이한 내용, 무난한 내용. 그게 다 맞을 자신이 있으면 화학을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 17번 이후의 문제, 18번, 19번, 20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화학 풀어봤던 사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18번, 19번, 20번. 마지막에 요 세 문제가 킬러 문항이지. 요 세 문제를 얼마만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화학에서는 관건이에요. 앞에 17문제를 무조건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뒤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내가 손을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답안지 해설지를 보면서 얼마만큼 얘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답안지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된다 하면 손을 댈 수 있어요. 해설지를 봤는데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요 세 문제가 관건. 요 세 문제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뭐 양적 관계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중화 반응에 관련된 내용들. 그 파트를 내가 손을 어느 정도 댈 수 있다 하는 사람만 화학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선생님 그러면 1번부터 17번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뒤에 3개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3개 버리면 화학에서는 그거 버리면 폭망인 거예요. 그러면 화학도 안 되겠어. 생과학. 생명과학. 여자애들이 많이 좋아하지, 생과학. 생명과학. 얘는 실험 되게 많죠. 이것저것 실험할 것도 많고 그림도 참 아기자기하고 예쁘지. 생명과학 공부하는 여학생들 생명과학 노트 보잖아. 너무 예뻐. 막 알록달록 그림까지 막 잘 그려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 이게 그래프가 화학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생과에서도 그래프가 화학 못지않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얼마만큼 잘 해석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능력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각 단원 주요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각 단원을 끊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1단원, 2단원 이렇게 연결지어서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 암기 잘해요, 암기 왕이에요 라는 친구들은 이 생명과학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유리하고. 자, 4번째 말. 끝판왕. 뭐야? 생과의 끝판왕은 뭐예요? 유전 파트지요. 이 유전 파트에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생과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유전 파트가 많이 어려워. 생명과학에서는 이 유전 파트를 얼마나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잘 건드릴 수 있겠다라고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생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나 암기 잘해요라고 해서 이제는 암기만으로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 유전 파트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의학 계열, 약학 계열에 내가 이제 진학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꼭 생명과학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근데 되게 또 의외의 친구가 뭐냐면 자기는 생명과학에서 유전 파트가 제일 재밌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내가 볼 때는 머리가 정말 약간 의대 쪽으로 트인 아이들인 거죠. 의대나 이제 약대 쪽으로. 자, 마지막 지구과학. 두둥. 왜? 너희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게 지구과학이잖아.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래? 투자 대비 효율이 좋대. 이 가성비 좋네. 그지? 내가 투자한 시간은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정말 반의 반만 투자를 해도 얘가 성적이 쑥 오르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지구과학이야. 그래서 요즘 지구과학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지요. 그쵸? 자, 그거는 근데 그림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했었던 그래프는 X축, Y축 그게 다였었는데, 와, 지구과학에 들어가서 Z축이 생겨버렸어. 그래프가 무슨 3차원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지요. 그럼 처음 그런 걸 이제 보는 이게 뭐야 도대체? 야, X축, Y축만 나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X축, Y축, Z축까지 나와버리고 막 그림이 막 입체적으로 막, 시험지는 2D인데 그래프는 3D야.
그러면서 이 그래프를 이게 도대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프를 얼마큼 잘 해석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과학은 끝판왕이 누구야? 천체 부분이지요. 지구과학에서는 이 천체 부분이 관건이 되는 거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을 때,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잘 풀려. 나 지구과학 만점 맞은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제로 채점할 때는, 멍미?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이 천체 부분. 그 다음에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쓸 때 토시 하나, 글자 하나하나에 의해서 만약에 뭐 별의 온도를 얘기한다면 1000만 켈빈인지 1000켈빈인지 그죠? 글자 토시 하나에 의해서 얘가 틀리고 맞고가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쉬리리릭 풀 때는 너무 쉬워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꼼꼼하게 글씨 하나하나를 잘 봐줘야 된다는 게 지구과학의 관점인 거고, 천체 파트를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느냐, 내 머릿속 안에 공간을 3차원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천체의 관점인 것 같아요.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체 이외의 것들은 다 어때? 개념 위주 문제, 되게 단순한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등급급이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과학을 선생님은 꼭 해라라고 얘기를 꼭 해라라고 해.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림, 자료, 도표, 표 같은 거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제 지구과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쌤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구과학은 기본을 깔고 해. 지구과학은 꼭 해. 이거는 꼭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던 학생 중에 하나는 여학생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먼저 지구과학 꼭 하라고 했으니까 지구과학 꼭 하다가 도저히 전 안 되겠어요 하고 지구과학을 놓고 이제 생물 쪽으로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개취야, 개취. 개인의 취향인 거야. 지구과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언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지구과학은 선생님이 하라고 해도 그건 들이밀어도 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놓고 나의 취향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에서 과탐 선택 순위예요. 보이죠? 물리원, 화원, 생원, 지원에서 지금 보이죠? 확연하게 차이가 지금 보이는 거 보여요? 여기 봐. 숫자가 5자리에서 6자리로 바뀌어버리지 지구과학이 뭐 압도적이지요. 딱 봤을 때 생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투과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약대, 치대 지원하는 아이들, 막강 파워, 제 AI 로봇인가 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기를 지원을 하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원할 거 아니면 의대 지원할 거 아니면 섣불리 그 가산점 5%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거는 우리 그냥 무모한 것 같아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의대 꼭 가야 돼요, 치대 가야 돼요, 한의대 가야 돼요, 서울대 가야 돼요 하는 사람은 이 중에서 나의 취향과 맞는 툴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화원, 화투 다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선생님 화원은 겁나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화투는 너무 재밌고 너무 쉬워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화투를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화원을 했는데 화투를 해보지 않았다 하면 한 번 들여다만 봐봐. 들여다보면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꿀조합. 자, 우리가 이제 과탐을 선택을 할 때 꿀조합은 계속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본 베이스로 뭐 깔고 가라? 지구과학 깔고 가라. 지구과학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제 거기에 다른 과목, 내가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른 과목을 집어 넣는 게 선생님이 볼 땐 가장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생원, 지원이요. 가장 첫 번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조합이 생원, 지원이 되는 거지. 자, 근데 나는 컴공과 갈래요, 전자공학과 갈래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 이런 아이들 선생님 볼 때는 물원 지원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화원, 생원이 이게 선생님 볼 때는 물원, 화원 못지 않은 조합이 화원, 생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볼 땐 최악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와, 진짜 이거는 끝판왕이다라는 최악의 조합이 물원, 화원이야.
근데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화원, 생원도 그 못지않는 조합이기는 해. 화학도 화학 나름대로 해야 될 게 무지 많은 데에다가 생물도 쉬운 것 같지만 유전판 더 어렵지 거기에다가 암기해야 되는 양이 어마무시하지 하다 보면 화원, 생원도 공부할 양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아마 화원, 생원을 많이 선택한 학생들은 이제 의대, 치대 이런 아이들 약대 이런 아이들이 아마 이 조합을 많이 선택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화원 지원 이것도 은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얘들아 쏘리 응. 요 화원 지원 요것도 은근 많이 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원 기본 바탕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저 화학이 아까 얘기했었던 1번부터 17번까지는 무조건 담아줄 수 있고요. 18, 19, 20번 그것만 계속 노력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아이들이 이제 요거 가장 많이 하지요. 우와 이거 되게 색다르지 않아요? 물원지투? 물원지투. 그러니까 만약에 툴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한다라면은 이 맨 마지막에 물원 G2 이 조합을 또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이 쭉 얘기한 걸 듣고서 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지구과학 원은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지. 선생님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 통과쌤이 우리 이거 입시 공부할 때 지구과학원은 꼭 무조건 하래 막 했어.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지구과학 쪽에 얼마만큼 취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건 공부해도 맞겠다라고 하면 지구과학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그 여학생처럼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전 차라리 지원보다 생원이 나아요. 생물과 화학이 나아요. 자기의 취향이 확고한 사람은 그거를 따라가세요. 왜냐면 이거는 잠깐 벼락치기로 무슨 2, 3주 공부해서 시험을 볼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들여다보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취향을 제일 먼저 존중을 하세요. 나의 취향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서 원하는 과탐의 조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과에서 원하는 조합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탐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투, 무모한 도전 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그런 걸 원하는 학교들이 조금 있었긴 했지만 하지 맙시다. 저 연대 아까 그거 봤었던 뭐 무슨 융합? 저 그거 되게 끌려요. 저 그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지 맙시다. 그쵸? 그래도 하지 맙시다. 전 죽어도 거기에 가고 싶어요 라고 사람이 난 몰라. 그런 경우면 몰라. 전 그게 너무너무 끌려서 거기 꼭 가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은 아니고서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거는 비추입니다. 저는 투 과목을 꼭 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근데 좀 어떤 게 있냐면 원 과목을 대비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많아요. 원 과목, 물화생지 원원을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은데 투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되게 좁아. 왜냐면 아까 봤듯이 어때? 공급과 수요야 학원에서도 보이죠? 이거 투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명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투를 준비해주는 학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강을 찾아봐도 인강에서도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투 과목을 선택해서 이걸 공부할 수 거의 독학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투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루트가 좁다 보니까 이 투를 선택을 했을 때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 과목에 대한 꿀조합 오늘 많이 얻어가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나의 괴치를 파악을 못하겠다라는 사람 우리 1년 동안 해봤잖아요. 여기 여러 군데에서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거 있을 거야. EBS 들어가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러한 기출문제 물화생지를 다 뽑아다가 좀 시간 투자를 해서 물화생지를 다 풀어보세요. 20문제밖에 안 되기니까 다들. 그래서 한 번씩 쭉 풀어보면 대충 이거는 못하겠다. 이건 좀 할만한데 이런 개념이 감이 잡힐 거야. 그래서 나는 학원 지원만 공부해 이게 아니야 얘들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화생지 다 해보세요. 기출문제 다 풀어보세요. 네 과목 다.
해봐서 한번 2회차, 3회차까지 풀어봐서 그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그 중에 할 만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 받을 시간이 부족하네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